예, 사실 한두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오적이 있잖아요. 오적을 많이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대한민국의 주요 지하철, 터널 뭐 이런 거는 국가 기관 산업 아니에요? IMF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거의 어마어마한 알짜배기 은행을 4천억 주고 팔아먹은 은행을 6조 원을 빼가는 대단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외국인들한테 다 넘겼어요. 그리고도 또 더 달라고 또 소송을 했어요. 지금 국가소송을 제기했어요. 원래 5천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이 우선협상을 갖다가 지연하고 제한하고 해가지고 5천억 못 받았다 이래가지고 제인은행 팔고 나서 지금 소송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 5천억 더 달래요. 그 친구도 투자하는 금액은 3천억인데 어쨌든 우리가 한일합방 직전에 대한민국을 팔아먹을 거는 몇 명이 지금 매국노 5조 그냥 등등 매국노 5명, 10명, 50명 명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정상적인 국가가 IMF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면산 터널,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지하철 어마어마한 노란자 사업들을 다 주는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한국의 정치인들과 한국의 그 대통령들은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몰라서 그랬을까? 지금 누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용납을 하고 비교를 정말 지식인들이 사실은 일제시대 때도 지식인들이 사실 한국을 다 팔아먹었거든요. 농민들이 어떻게 팔아먹어요? 농민들은 다 하기만 하는 거죠. 어민들이 무슨 뭘 알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천공항도 외국에 팔자고 했잖아요. 한국전력도 외국에 팔자는 놈들도 있고. 그래서 국가기관 산업과 관련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참 공기업 효율화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정말 무식하다고 해야 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국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자만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자문해가지고 자문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영속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마어마한 결국에는 뭘 안고 있는 거죠? 도깨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속에 검을 안고 살죠? 사실은 여기도 보면 뭐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뼈가 다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주요한 신경과 뼈를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팔렸어요. 여러분이 이자를 아무리 내더라도 국민은행의 그 주주와 국민은행의 대한민국 주주와 직원들과 이런 것들이 복지를 누리거나 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적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3만 달러 이상을 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만 달러가 한국의 맥시멈이고 그 이상 되면은 거의 다 빠져나가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3만 달러 이상의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 얘기했지만 결국 3만 달러에서 계속해서 스톡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붙잡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다른 나라가 우리만큼이나 억울한 나라가 있는데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예요. 필리핀은 농사도 엄청 잘 되고 과일도 엄청 많고 자원도 많고 석유도 많고 아니 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딱 하나를 잘못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군정이었죠. 군사정권에서 필리핀을 통치하던 시절에 필리핀의 30개 주요 과일 품목의 수출을 미국 업체가 99년 독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농민들이 아무리 커피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바나나도 좋은 게 나오고. 농민들한테 더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농민들은 도매업자들이 수출을 하는데 수출 이익은 전부 다 미국 업체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필리핀 농부가 이익을 절대 누릴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지분이 65%가 외국인인데 국민은행이 아무리 이익을 2조를 내도 3조를 내도 어떻게 우리 국민의 혜택이 오겠어요? 죽어도 올 수가 없죠. 더 암담한 것은 99년이 되고 나서 또 다른 99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정확한 문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 가이드에 관광했을 가이드에 말하면은 수출의 주도권을 수출의 독점권을 미국 업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와 같은 유사한 구조가 우리 9호선, 우리 7호선, 우면산 터널, 신분당선 등등 많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알짜배기,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핵심이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인 척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사실은 삼성은 이렇게 양쪽에서 핀잔을 받을 수 있어요. 필리핀에 가서 구박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구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본사를 중국으로 옮길래 막 이랬는데 옮겨봤자 아무런 얻을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중국에서는 환영할 것 같아요. 기술만 빼고 나서 어떡하겠어요? 뼈다 갖다 버리겠죠. 왜냐면 이게 업체가 사실은 미국 유럽 기업이잖아요. 지분의 60% 70%가 외국인들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약간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 최근에 사실은 아주 단기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간 이민 제한을 하는 조치를 행정명령을 내려요. 행정명령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지금 의회를 조만간 통과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60일간 이민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만 제한하겠느냐? 결국엔 취업도 제한할 거고 미국에 들어와 있는 각종 외국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도 쫓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250만 정도 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한국한테 덕이 되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그 고민을 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고 이런 고민을 하는 기재부 직원을 본 적이 없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산업부 직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암담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큰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전략가가 없어요.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인사하느라 정신없죠. 대통령은 할 일이 너무 많아. 권한도 많지만 국무총리는 왔다 갔다 그냥 자리만 지키죠. 대통령 대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는 그럼 누가 해야 될 거냐? 사실 학자들과 여러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주도해서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250만 외국인들이 미국같이 돈이 많거나 기술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 미국에 점진적으로 자리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부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민을 제한하겠다 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뭐가 문제냐? 외국계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저임금의 일자리를 대부분이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하나 문제가 되고요. 그 일자리 자체의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는 게 또 엄청나게 문제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관련된 일자리 정책은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을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맡긴다. 아니면 뭐 어디 병원에 맡긴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강남에 있는 척추병원에 척수수술을 하고 나서 대형병 말고 조그마한 병원에는 간호보조원마저 지금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주사를 누가 놨냐면 간호사 보조사가 넣는데 중국에가 나와요. 그릇을 집어 던지든 그 태도를 가지고 주사를 넣는데 대충 나버려요. 대충이 아니라 그냥 팍 나요. 우리는 주로 고객들을 생각하면서 살면서 서비스인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술받은 어떤 속초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강남에 무슨 배
배모 척추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엄청 성질이 나더라고. 왜요? 했더니 중국 간호사가 옆에서 주술을 하는데 그냥 푹푹 찌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호 부장 불러가지고 엄청 항의를 하고 얘 좀 들어오지 말고 다른 데로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한국 간호사부터 주사를 맞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간호사마저 지금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간호 보조원, 요양보호사, 병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 조카를 돌보는 뭐라 그러죠? 아이 돌보는 사람 뭐라 그러죠? 보모가 지금 10년째 지금 중국의 아줌마가 계속 보고 있어요. 월급 처음에 18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비스 산업의 침식과 일자리 침식이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관한 정책도 정부는 눈 뜨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육아, 보육, 간병, 음식점, 일용 노동자, 김치, 병원 간호사, 경영 보조사, 웬만한 고깃집의 종업원들이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특히 중국인들. 지금 정부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정책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하려고 보면 중국 사람들한테 쫓겨나요. 중국 사람이 좀 특이해가지고 한 3명 중에서 중국 1명이 중국인들 오면은 주인한테 굉장히 잘하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한국인을 쫓아내요. 또 하면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일하고 한국에는 한 명도 없게 만드는 그런 특이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종업원들이 대부분 중국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좀 너무 열받는다 하는데 열을 받는 걸 떠나서 산업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니까 연구가들이니까 그리고 석박사들이니까 자 고민해 봅시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는 제가 최근에 한 10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가게를 차려서 망하는 건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중국 사람들이 어디 진출했는 거 아실래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와서 아주 단순적인 일을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음식점, 일용 노동자, 뭐 김치찌개집, 뭐 분식집, 고깃집, 보조원, 종업원 이렇게 일을 해요. 새로 개업하는 깸집이나 분식집이나 김치찌개집은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개업을 해요. 어디서 개업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디냐? 안산, 구로, 인천, 부평, 부천, 대림, 신림, 봉천, 사당, 이수, 신사, 인자, 압구정까지 왔어요. 신사동 주변에 있는 중국 분식집의 대부분도 중국인들이 하고 있어요. 24시간 365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개업을 한 게 아니라 분식집이나 김치찌개집에서 적어도 5년 내지 10년,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간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김치찌개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거의 못 해먹겠다 그래요. 손님 없어서 못 해먹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망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시스템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시스템과 근로자에서 자본으로 넘어가요. 사실 중국인 화교들과 유태인들이 장사에 엄청 능해요. 시스템 구축에 엄청 능해요. 한국에는 그런 DNA도 없고 그런 열의도 없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느 후배들이나 어느 심지어 여자들 심지어는 아줌마들 아니면 후배들 일할 데 없어요. 야 좀 아무데나 가서 해라. 김치집에 가서 3년 만에 해봐라. 이랬는데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아니 뭘로 보는 거예요? 아니 김치찌개에서 3년 하면 지가 김치찌개 맛있게 그래서 차리면 되잖아요. 아니 김치찌개집 가서 서비스하는 이것만 생각을 하냐고요. 3년 뒤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오너가 되는 거잖아요. 잘 되고 나면 또 하나 더 차리면 되잖아요.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김치찌개집 일을 하라고 추천을 안 하면서 저를 원수대하듯이 대해요. 이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에 관해서 주의 깊게 정부에도 정책을 해야 되지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특히 중국인들이 성공하는 이 과정들을 과정을 보세요. 프로세스를. 이 프로세스가 곧 기업인들의 성공 프로세스예요. 일부 혁신적인
AI라든지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은 특이한 기술이 되겠지만 대부분 일반 기술들이거든요. 일반 기술들이 얼마나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더 맛있게, 더 깔끔하게 하느냐 얘기거든요. 어쩌면 더 싸게. 예. 그래서 구로로부터 출발했던 중국인들이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했던 그 대부분들이 사실은 강남에도 집을 사고 있고 중국에도 집을 사고 있어요. 중국 자금이 이제 제주도를 뛰어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부동산을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하는 사람인데 중국의 자금들이 한국에서 돈을 번 중국 사람도 있지만 중국에서 건너온 자금들도 지금 제주를 상당히 많이 잠식을 했거든요. 지금 테헤란로 뒤쪽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을 매입하고 있어요. 테헤란로 뒤쪽에 테헤란로 있는 메인 건물 바로 뒤쪽에 있는 건물들에 상당한 신규 매매 거래 건물들은 중국 자본들이 매입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제주도로 중국 사람들이 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주도 땅을 사기 시작한 시점을 저는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데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시점에 사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의 해군 건설 기지가 완성되는 시점에 중국의 투자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제주도 해군 기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중국인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요. 미군이나 한국 군이나 배가 이동하는 거를 중국인들이 다 손바닥 보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활동을 하면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을 하면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경제와 국가 정책이 굉장히 긴밀하게 사실은 동전의 앞면과 똑같아요. 제가 한국 경제와 거시 경제론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경제 자체가 거시 경제 자체가 한국 경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교포들의 이동도 일부분 보지만 중국이 본토로부터 들어온 자금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의 살펴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중국 제품들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세요? 자, 옛날에 신문에서 언론에서 잠깐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야,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까지 옛날에 그때 애니콜을 쓰던 시절이에요. 핸드폰 애니콜을 쓰던 시절에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야, 삼성 제품을 안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지낼 수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삼성 제품 안 쓸 수 있어요? 세탁기나 냉장고는 뭔가는 삼성이잖아요. 심지어는 삼성 자동차까지 있던 시절에 그다음에 제일 먼저 뭐예요? 삼성 핸드폰.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는 뭐예요? 어쨌든 제일 먼저 옷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삼성 하나 쓰지 않고 하루를 지내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지금은 또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중국 제품을 쓰지 않고 하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중국 제품을 쓰지 않고 하루를 지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자, 여러분은 무심코 지나가는 제가 한번 신고 있는 신발도 운동화도 아마 중국일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제가 갖고 있는 옷도 대부분이 아마 중국인일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향후 어떤 정책을 써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리쇼링과 관련돼서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중국 제품과 관련돼서 왜 우리가 경각심을 조금 가져야 되냐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일본이 마스크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마스크를 가지고 일본에 만들으라고 주장을 하고 보니까 마스크를 만드는 단계 상당 부분이 중국과 겹치는 중국에서 가져와야 된다든지 중국에서 뭔가 협조를 해야 마스크 완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는 리쇼링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은 다양한 부분의 핵심 업체들이나 핵심 기업들을 다시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엔타이 차이나 반중국 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유럽의 상당한 나라들도 반중국, 중국 여러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애매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어떤 정책들을 써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고 곤혹스러운데요. 특히 사드 배치한 이후에
중국에서 한국 금한령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뭐 금한령을 해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긴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9주차 과제는 이렇게 제가 드릴게요. 아주 가벼운 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제품 중에서 중국 제품이 뭐가 있는지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구분을 해서 살펴보세요. 먹는 것 중에서, 입는 것 중에서, 사는 주거용품과 관련해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주라는 것은 집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죠. 그릇이라든지, 무슨 주걱이라든지, 먹고 있는 김치라든지. 그래서 의식주를 구분해가지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중국 제품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구나. 그리고 이제 한번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식점을 한번 가보세요. 중국 사람이 하고 있는 분식집이나 중국 사람이 하고 있는 식당을 한번 가보세요. 중국 사람이 하고 있는 고깃집이나 꿰집을 한번 가보세요. 꿰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가운데 중자 있잖아요. 가운데 중자 3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국으로는 꿰이라고 해요. 꿰. 지금 한자는 뭐라고 쓰냐 했더니 그냥 중국 깸집을 상징한다고 제가 연변에서는 그렇게 가운데 입구자 3개 하면 가운데 다리 쓱 끊은 거 있죠. 그래서 저게 중국의 깸집이라고 연변에서 제가 저게 한문으로 지금 뭐라고 했냐 했더니 글쎄 그냥 저는 깸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주변에 한번 가볍게 중국 제품 쓰고 있는 제품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국 식당을 한번 들려보시고 필요하면 그 레포트를 굳이 쓰지는 않아도 되는데 숙제는 아닌데 한번 소감을 한번 가볍게 저한테 레포트 끝에 한번 몇 자 적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중국이 한국에 어떻게 진출해 있고 3가지 다 하면 더 좋고요. 한번 더 중국 사람들 여러분이 마주치는 중국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방문한 식당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방문한 병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 모셔놓은 요양원에서 중국 그 요양보호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살펴보면은 참 심각하구나. 사실상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시경영,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정책을 쓰는 경제 정책, 그다음에 이제 여러 수용해야 될 여러 다문화 등등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검토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입장들이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에 연구적인 문제가 있고 연구적 시사점이 있는지까지도 고민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벌써 어느덧 한 학기가 9주차가 달리고 있어서요. 상당히 좀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렇게 뉴노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중간고사는 우선은 제가 얘기했던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 제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여러 영역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을 나중에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제가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과제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